갑시다. 오케이. 103페이지. 포스터 속의 비둘기 신동집인데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94년도에 한번 기출이 되신 적이 있어요. 안 나온 지 꽤 되시긴 했지만 94년도 그의 행복을 기도드리는 나오고 나서 안 나온 지 꽤 되긴 했습니다. 포스터 속의 비둘기는 내용 쭉 다 읽어보셨고 우리 지금 내재적으로 읽기 연습하는 파트 아니니까 포스터가 의미하는 바는 현대 문명을 말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비둘기는 자유를 잃어버린 현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가봅시다. 포스터 속에 들어앉아서 비둘기는 자꾸만 곁눈질을 하고 있다 그랬고 포스터가 줄치고 현대 문명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안에 앉아있는 비둘기는 자유를 상실한 현대인을 상징해요. 근데 자유를 상실한 현대인 뭐 멀리서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 자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까지 학교 갔다가 정해진 시간까지 공부하고 마치면 또 학원 왔다가 정해진 시간까지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집 가면 자기 바쁘죠? 근데 이게 뭐 20살 되면 달라지나? 또 학교 다니죠? 또 끝나면 알바 가죠? 그러면 내 나이가 되면 달라지나? 아니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되죠? 퇴근하면 씻고 준비해서 자야 되죠? 계속 똑같아. 그럼 자유를 상실한 현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포스터 속에 오래 들어앉아 있으면 비둘기의 습성도 웬만치는 변한다. 이게 실제 비둘기는 완전 자유롭지. 날아다니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는데 이 포스터 안에 있는 비둘기는 진짜 비둘기가 아니죠. 인쇄된 가짜 그림이잖아. 걔네는 자유가 없지. 그래서 비둘기로서의 습성이 의미하는 바는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게 변했다는 건 존재의 본질을 상실했다. 그런 이야기고 비둘기가 논일던 한때의 지붕마루를 난 알고 있대요. 지붕마루 네모 딱 쳐봐봐. 지붕 중에서 이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수평마루를 지붕마루라고 합니다. 진짜 살아있는 비둘기는 날아다니는 존재니까 그 지붕마루에 이렇게 앉아있겠죠. 좀 이따 이 네모 이미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난 알고 있는데 정말 알고 있는데 지금은 비어버린 집통만 비바람에 털럭이며 삭고 있을 뿐이다. 집통 기억돼 있네 그지? 동그라미 딱 쳐봐봐. 이 집통은 비둘기가 옛날엔 있었고 지금은 어때? 비어버렸어. 예전에 있던 공간이란 거지. 비둘기의 공간이야. 중요한 건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 날아가서 없어. 그래서 분위기가 어때? 비바람에 털럭이면서 삭고 있어. 황폐한 분위기죠. 포스터 속에는 비둘기가 날아볼 하늘이 없겠지. 왜냐면 그림이니까. 또 뭐가 없어? 마셔볼 공기가 없어. 지금 제가 네모친 거 총 3개죠. 지붕마루, 하늘, 공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 가치를 지닌 대상들이고 이게 지금은 있다 없다? 없어졌어. 지금은 없어요. 답답하면 줄이도 틀어보지만 이것은 현실에 대해서 저항해보지만이라고 읽어볼 수 있거든. 현실에 저항해보지만 그게 어때? 열 없는 일이 되고 몸을 짓구겨서 누가 찢어보아도 피도 나지 않는다. 여기서 열 없는 일이라는 건 의미 없는 일이고 저항해보려고 해도 그것이 잘 되지 않고 누가 몸을 짓구기고 찢어보아도 진짜 지나가는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꾸기기 이렇게 한다거나 찢을 수 없잖아.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포스터를 그 포스터 종이를 구기고 찢어도 당연히 피 한 방울 나지 않지. 그건 살아있는 비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해? 생명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건 그냥 종이니까 불 속에 던져서 살라보아도 잿가루 하나 남지 않는다. 역시나 생명력이 없어요. 살아있는 비둘기가 아닙니다.
그는 찍어낸 포스터, 수많은 복사, 이거는 그 뒤에 우리 있는 프린트기, 복사지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복사된다는 건 전부 다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면 종이니까. 넣었다 빼면 다 똑같이 나오잖아. 획일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똑같아. 근데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전부 다 달랐나요? 여러분도 지금 완전 획일적이잖아. 심지어 같은 학교가 더 많네, 여기. 그지? 지금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학교 갔다가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저녁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은 학원 와서 똑같은 책으로 공부하고 있죠. 존나 획일적이시네. 획일적이야, 그치? 다친 데 하나 없이 들어앉아 있으니 차라리 죽지 못해서 탈이다 이러는데, 요거 위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죽지 못해서 탈인 게 어딨어. 그런 건 없지. 역설적 인식이죠. 안 죽으면 좋은 거잖아. 그럼 이 역설적인 인식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명력 없이 살아가는 건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생명력 없이 사는 삶의 비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여러분 그리고 나 같은 이런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쓴 이야기입니다. 됐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 최승호의 대설주의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지만 필요한 이야기만 좀 하겠습니다. 최승호 씨는 기출된 적은 없습니다만 대설주의보 읽어와서 알겠지만은 군단, 계엄령 같은 이 군사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내가 이 글을 쓴 이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표현을 하죠. 군부 독재를 비판하는 글입니다. 별 하나 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 백색의 산이 해일 같대. 일단 백색의 산은 산이 백색이려면 뭐여야 돼? 눈이 와야 되지? 눈 덮인 산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눈 덮인 산이 우리 뭐 내재적으로 읽는 게 아니니까 결론부터 빠르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재 권력을 이야기하는 글이고, 이 독재 권력이 뭐처럼 와? 해일처럼, 쓰나미처럼 온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해일은 와 파도 타기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아니죠. 부정적인 소재로 쓰인 거야. 거대하고 또 파도의 힘이 한번 팍 치면 전부 다 싹 쓸려나가 버리는 그런 강압적인 이미지로 쓰인 겁니다. 거대하고 강압적인 독재 권력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제설차가 한 대도 안 와. 제설차가 안 오면은 그 산 속에 있는 우리 어떻게 되지? 고립되잖아. 또 독재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음. 제설차가 와줘야 방법이라도 생기는데 그런 방법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면서 눈발이 계속 휘몰아치기만 해.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 지금 눈 오는 산이 독재 권력이랬으니까 폭압적인 현실이겠죠? 좋은 상황이 전혀 아니야. 이 폭압적인 현실에서 조그만한 숯덩이만한 게, 생각해봐봐. 위에 전부 다 흰색이고 추운 이미지. 여기에서 숯덩이라면 따뜻한 것이고 새까맣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과 대비되는 무언가인데, 이 조그만한 숯덩이만한 게 날개를 퍼덕이면서, 그 숯덩이만한 게 뭐였어? 굴뚝새였네.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갑니다. 일단 여기에서 색채 대비가 쓰인다는 눈치를 챘어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굴뚝새의 의미를 판단해야 되겠지? 당연히 조그만해도 그랬으니까 작고 연약해요. 하지만 이 답도 없어 보이는 고립된 폭압적인 현실이 있는 눈 덮인 산으로 날아가고 있으니 강한 생명력이 있는 누구? 민중이겠죠. 길을 잃은 등산객이 있을 듯 외딴 두메 마을길 끊어 놓을 듯. 둘 다 마찬가지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고립을 의미하죠. 소통의 단절을 의미하겠죠.
은하수가 펑펑 쏟아져 날아드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뭐래? 군단이래.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이래. 군단과 계엄령은 군사 용어죠. 이 군사 용어를 써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뭐야? 내가 지금 이 글을 쓴 이유는 독재 정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라는 힌트가 되지. 그리고 계엄령에서 주는 이미지는 우리도 뭐 알고 있잖아요. 최근에 희한할 만큼 낯설지 않은 단어가 됐지? 억압적인 이미지입니다, 이거. 오케이. 계속 조그마한 수덩이 많은 게 짧은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날아온다? 거칠한 굴뚝새가. 여기서 날개를 파닥파닥거리고 있는 거야. 이거 일단 민중이라 그랬잖아. 민중이 막 파닥파닥하고 있는 이 모습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민중을 말하거든요.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민중들. 이 굴뚝새가 파닥파닥 해서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게 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냐? 뒷간에 몸을 감추거든. 숨는 거잖아 지금. 그치? 뭘 말해? 왜소하고 나약한 민중의 모습이죠. 숨는 행위는 왜 할까? 뭔가 우리에게 불리한 뭔가가 있을 테니까 숨겠죠.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디서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느냐. 이 솔개는 그 매 말하는 겁니다. 매는 실제로 조그마한 새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 솔개는 위에 있는 굴뚝새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지. 이런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를 피해서 파닥파닥 날아서 지금 뒷간으로 숨고 있어.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이 있을 듯. 눈더미 무게로 소나무 가지가 부러질 듯. 둘 다 뭐 때문입니까? 눈 때문에 훼손되고 눈 때문에 고통받죠. 눈 때문에 고통받는 존재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근데 눈의 의미가 우리 먼저 알고 있으니까 결국 독재 권력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듯이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떼죽나무와 때를 끓인다는 표현은 끼니를 준비하는 이란 뜻이에요. 끼니 준비. 밥때다 이거야, 밥때. 밥 준비하는 외딴집 굴뚝에. 외딴집이니까 혼자 사는 거잖아. 외로움이죠. 외로운 공간. 이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위에 있었던 거 뭐야? 반복. 결국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폭압적인 시대 상황을 말하는 거죠. 필기가 다 됐으면 넘어가서 106페이지에 있는 그 여름의 끝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 여름의 끝. 이성복 선생님이 쓰셨는데 주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수능에 기출된 적은 없어요. 근데 주제가 좋아서 이런 글들이 지금 앉아있는 고3들, 그 다음에 N수생들, 재수생들 보기 막 참 좋은 글이야. 갑시다. 그 여름나무 백일홍은 무사했대요. 자, 백일홍 동그라미 쳐봐. 시적 대상. 무사했대. 여름에 폭풍이 왔고요. 또 그 다음 폭풍도 왔는데 쓰러지지 않았대. 그 뭐야? 강인함이죠. 생명력이고. 한 번에 씁시다. 강인한 생명력. 그러고 나서 폭풍을 견뎌낸 다음에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랐대요. 일단 표현상 특징부터 정리합시다. 처럼이니까 지규법이겠고, 붉은 꽃이니까 색채어 들어갔고요. 여기서 말하는 붉은 꽃의 상징은 역시나
백일홍 나무의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럼 여기 나오는 폭풍은 시련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시련이 왔지만 그 시련에 굴하지 않았고 견뎌내서 붉은 꽃을 하나는 피워냈습니다. 오케이, 2연. 그 여름에 나는 폭풍 한가운데 있었대요. 백일홍과 유사한 상황이었다 이 말인 거지. 백일홍과 유사한 상황. 나도 안 좋았어. 나도 어떤 시련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거지. 그 여름 나의 절망은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얘들에게 끊어봐. 너무 중요한 표현이었거든. 이거 위에 있는 붉은 꽃은 애들이 폭풍을 이겨내고 피운 거니까 긍정적인 소재라고 잘 생각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 때문에 연관해서 여기를 실수 많이 해요. 그 여름에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을 피운 거니까 절망의 꽃이 핀 거지 이거.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 절망의 꽃을 피운 거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붉은 꽃은 위에 나오는 붉은 꽃과 다릅니다. 그냥 절망이 지속되었다는 거야. 뒤에 읽어보면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다 그러잖아.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쌤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쓰러지지 않은 게 뭐죠? 절망의 붉은 꽃이야. 그치? 절망의 붉은 꽃. 그러니까 이 절망이 계속 지속됐어.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부정적으로 읽었어야 돼. 요것만 조심했으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서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이랬습니다. 그럼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서 불을 뿜는 나무인 백일홍이니까 여기 말하는 이만큼은 뭐야? 시련이 있어도 이겨내는 백일홍 이렇게 되는 거죠. 절망에 굴하지 않는 끈기가 있고 강인함이 있는 백일홍. 자, 그 백일홍의 역생꽃들이 두어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이랬는데 이것도 뭐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문을 빼꼼 열었을 때 마당에 붉은 꽃으로 물들었다. 그걸 이제 피로 물들였다고 했으니까 꽃이 만개했을 때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고 벚꽃 우리가 곧 이제 달리겠지? 벚꽃이 한참 만개했을 때 나가면 세상이 막 핑크빛이잖아. 벚꽃이 예뻐서. 근데 그 벚꽃이 또 다르게 완전 세상을 분홍색으로 물들일 수 있는데 그게 뭐야? 꽃이 다 떨어졌을 때. 낙화했을 때. 꽃이 다 떨어져도 마당은 빨갛게 물들었겠죠. 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고. 장난처럼. 여기에서 장난처럼은 진짜 장난처럼일까? 장난처럼 내 절망이 끝났다. 그럴 수가 있어 없어? 나 그 장난처럼 그 절망이 계속해서 지속됐다고 표현했었는데 진짜 장난처럼 끝났겠어? 당연히 이건 반어적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장난 같지 않았어. 쉽지 않았다는 거지. 한사코 쉽지 않았는데 끝내 그때를 지나고 나니 나의 절망도 끝나더라. 그래서 절망을 극복했어. 그럼 내가 이 글이 왜 지금 고3, 지금 N수생들 보면 좋다 그래. 지금 너네들 상황이 썩 긍정적이진 않잖아. 힘들잖아. 매일매일 피곤하고 남아있는 게 한참 더 달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이 절망이 끝날 것 같은데 내일도 나는 또 똑같이 피곤할 거고 한 달 뒤도 또 피곤할 거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간에 너희 절망도 끝나기 마련이야. 동시에 아무리 힘든 폭풍이 와도 견뎌낸 백일홍 나무처럼 그렇게 잘 견디고 나면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 그래서 이런 글들이 평가원 입장에서는 주제가 좋아서 하나쯤 실기 좋죠. 시간이 애매하네. 하나 더 하고 쉬겠습니다. 어제 아빠는 요거 전에 쉬었는데 요까지 더 하고 쉴게요. 갑시다. 김명인 시. 네, 그 나무는 11년도 기출 작품입니다. 그래서 별 하나 쳐야 되겠죠.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이 늦게 꽃이 피는 그 나무를 보고 화자가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갑시다.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가 지운 벚꽃가로 따라가다가 이랬습니다. 벚꽃의 특징이죠. 며칠 활짝 피웠다가 또 확 져. 굉장히 화려하지만 우리 벚꽃 피는 거 구경도 많이 가잖아, 그지? 화려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빨리 피고 빨리 지는
일시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는 그 벚꽃 나무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꽃 한 송이도 펼쳐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자 여기 줄 쳐야 돼, 늑된 그 나무를 봤대. 이 늑된 그 나무가 여기서 시적 대상이죠. 그리고 이 글은 이 나무를 보고 쓴 글이야. 다른 꽃나무랑은 대조되지. 다른 애들은 벌써 꽃도 다 피웠다가 지웠어. 근데 얘는 아직 어때? 꽃 한 송이가 피지도 못했어. 아직. 들킨 게 부끄러운지, 실제로 그 나무는 부끄러울 수가 없잖아. 이런 거는 표현법 정리하면 의인법이죠. 그 나무는 시멘트 계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를 감춰놓고 앞줄 아름드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더래.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황을 생각해보면 진짜 나무가 부끄러워서 고은이 온당 히힛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애지덩철 거기 박혀 있었겠지. 좀 소외된 자리에 있는 나무였겠지. 아마도 원래 위치가 조금 그 시멘트 개울 그 한 구석에 좀 숨어 있는 그런 나무였겠죠. 소외된 모습이고.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뎌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랑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들고 있는 동그라미 쳐 멍울, 꽃망울 말하는 거지. 어딘가 어땠대? 안쓰러웠대. 화제의 감정 등장했어. 안쓰러웠다. 바꿔 읽으면 연민. 연민을 느껴요. 여기서 이 멍울은 의미하는 바를 굳이 말하자면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늑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이 꽃불 성화는 나중에 그 나무도 활짝 그 꽃을 피운 상황을 말하는 거지.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언젠간 이 나무도 꽃이 다 필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나무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어요. 괜찮아. 너도 늦지만 언젠간 필 거야. 여기까지 읽으면 어때? 역시나 앞에 있었던 글과 마찬가지로 연결해보면 지금 고3 연수생들이 너희들이 읽기 참 좋은 글이다 이거야. 지금 막 다른 애들 막 앞서 나가는 것 같고 나는 좀 처지는 것 같고, 괜찮아. 너희도 다 필 거다. 그 나무처럼. 이런 식의 글인 거거든요. 자, 산에서 내려서 2달거리나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다녔던 저 낭만한 봄길 어디에 늦가기 깨달음과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끊어봐. 나도 그랬대. 그럼 이거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때까지 이제 나무한테 연민을 느끼고, 나무야 너도 그럴 거야. 결국 이 나무에서 나의 삶을 성찰하게 돼 보는 거야.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거야. 화제의 바람은 뭡니까? 밑에 보면 이 봄 가기 전에 저 나무도 푸릇한 잎에 매달까요? 그러길 바란다는 거죠. 킥킥 되겠냐? 이렇게 읽는 글이 아니지. 너도 그럴 수 있을 거다.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약. 여름이 지나고 말면 오는 이 불타는 소신공약은 아마도 단풍일 것 같죠? 물론 늦게 피는 꽃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만발한 개화보다는 단풍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단풍,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펴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거 뭐 말하는 거야? 단풍이 들길 소망하는 거죠. 저 나무에 꽃이 다 피고 떨어져서 녹음 푸르다가 그 녹음이 가을이란 때를 맞춰서 단풍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이 마지막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진짜 저 나무 보고 나무 불쌍해, 나무도 꽃 폈으면 좋겠다, 이 나무 불쌍해, 이런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건 화자 자신이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길 바란다는 거야. 나도 저 나무처럼. 동시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도
내가 애들보다 좀 뒤처진 것 같아, 늦게 시작한 것 같아, 걱정되고 힘들고 할 때 이런 글 읽으면서 나도 언젠가 저 나무 때가 되면 피는 나무들처럼 나도 꼭 피는 때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의 위안이 되죠. 오케이, 좀 쉬다가요 10분 되면 뒤에 들어서 남아있는 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강 11강만 하면 오늘 마칠게요. 쉬다 오세요. 갑시다. 자, 오세영의 원시. 오세영 선생님 기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주제가 사랑시거든요, 이거. 사랑시. 근데 수능에 사랑시 안 나온 지가 좀 돼가지고 주제가 좋다.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요 원시는 근시 원시 할 때 시력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다. 단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본 사람. 야, 너 나머지는 왜 다 거짓말해? 아, 다시 해봤다 손 들어봐. 난 해본 적이 있다. 현실에서, 현실. 메이플 스토리 이런 데서 말고, 크레이지 아케이드 이런 거 말고, 실제 인간과. 초등학교 끼워줘요? 아, 겠냐고, 씨. 초딩을 왜 껴? 나도 유치원 끼면 많아. 나도 유치원 끼면 많다고. 중학교 이후. 중1 때. 아니, 중학교 이후라고. 포함하지 않는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고1부터 고3까지 난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연애를 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 어떡해. 근데 숨기는 거예요. 쌤, 쌤 야, 사랑 전문가 현진아, 니 사랑 전문가잖아. 사랑 매니아. 맞다고? 너? 린진이들 사랑 전문가 아니? 리는 했어요. 린만 했어? 지는 안 했고? 지금은 두번 했나? 야, 부익부 좀 심하네. 야, 좀 나눠줘라. 심각하네. 야, 사랑 매니아들은 이거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사랑해보지 못했더라도 쉬워요. 못하죠? 니들이 이제 뭘 생각하면 되냐? 니들이 이제 연애를 못했지? 왜 사랑은 많이 하잖아. 니 혼자 좋아하는 거, 하거든요. 니 혼자 사랑에 빠지는 거, 그런 거를 고민해보면 돼요, 이 글을 읽으면서. 뭐하냐? 왜 이렇게 좀 수고하겠습니다. 쌤 3년간 아니, 쌤 제자라서 그렇다니까, 우리나? 그 나물에 그 밥. 너희가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 내가 40살이 됐겠지? 똑같이 모여가지고 연애 성공했냐? 결혼하자, 그럼 결혼. 그러면 쌤 나이 때. 너희도 못하고 있고 선생님 꼭 청첩장 보내드릴게요. 진짜로 옆돌기로 들어갈게. 옆돌기로. 겠냐고, 씨. 주인의 뭐 시력 다 뭐 없어지냐? 내가 지금 40이라고? 겠냐고, 진짜로. 눈물 난다. 미치겠네, 저희가 진짜. 결혼할 때쯤 쌤 50이지 않을까요? 옆돌기 못하면. 아니, 니들이 결혼을 못한다고. 내가 옆돌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결혼을 못한다고. 맞네. 옆돌기 아, 씨, 진짜 답답하네. 너희는 이 시를 이해할 수가 없어. 저 뒤에 있는 린지니들은 이해할 수 있어. 사랑 매니아기 때문에. 갑시다. 사랑 매니아들과 외사랑 매니아들. 봐봐, 첫 줄부터 이러자. 너희가 이해할 수 없지.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잖아.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 보는 기분도 좀 그래요. 가까이서 보면은 히 이렇게 되지만 멀리서 보면 너희 되게 유명한 거 알지? 자세히 보아야 사랑스럽다. 니들은 완전히 리버스인 거야. 자세히 보면 막 히 이렇게 되지만 멀리서 보면은 그래도 뭐 사람이고 눈구멍 2개 있고 뭐 그렇다. 앉아 있으면 봐. 지금 도연이도 뭐 뒤에 있는 고은이도 한 160처럼 보여. 일어서는 순간 일어나라니까 이렇게 돼. 선생님이 고은이 뒤에 나가서 서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계속 혼내. 일어나라니까 이렇게 오해하셔. 근데 멀리서 보면은 원근법 때문에 뭐 한 165 얼추 뭐 그쯤 되겠지. 가까이 보는 순간 움파룸파가 둘이나 있노 이렇게 돼. 니들이 먼저 나 상처 줬다. 니들이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사랑으로 가르치고 싶어. 나도 채민쌤처럼 단톡방에 막 너희 사랑으로 가르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은데 꼴밖에 하잖아. 니들이 나를. 그러니까 내가 단톡방에 막 욕밖에 안 박는 거. 아씨. 하여튼 니들 같은 이 전부 다 이게 멀리서 봐야 아름다워. 그냥. 하지만 예쁜 내 마음이 이제 드러나지. 너희는 어떤 느낌인 거냐? 무지개, 벼랑이 피어난 꽃처럼 그렇게 멀리 있어서 아름답다는 거였어요. 네. 사실 진짜 좋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진짜 짓궂네. 장난꾸러기네. 맞죠? 남아요. 멀리 있는 거 아름답다고요. 니들 멀리서 보면 무지개처럼 별처럼 벼랑이 있는 꽃처럼 그런 멀리 있는 것들은 손에 닿을 수 없어서 아름다운 거야. 손에 닿을 수 없어서. 일단 이 두 줄 역설적인 식이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시적인 인간이 되지 못하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너무너무 멀리서만 바라봐서 아름다운 애들 있잖아. 뭐 그 유명한 아이돌들이나 멀리서 봐서 항상 아름다워. 누구야? 촬영 중이에요. 뭐지? 뭐 아이돌들이 있잖아. 근데 우린 그런 아이돌들이 내 곁에 있길 더 원하잖아. 선택할 수 있다면. 하지만 이렇게 원숙한 사람들은 멀리 있어서 닿을 수 없기에 더 아름답다고 느낀다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아, 이별을 서러워하지 말래.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읽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게 느껴지는 내 나이의 이별이란. 사랑하는 사람은 시적 청자고. 진짜 참. 사랑하는 사람아,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 왜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 멀리 있는 거는 닿을 수 없어서 더 아름다운 법이니까. 내 나이의 이별이라는 건 헤어지는 일이 아니고 단지 멀어지는 것뿐이야. 멀어지면 안 좋은 거잖아 라고 할 때 할 말이 뭐야? 멀어진 게 아름다워.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결국에? 이별에 대한 원숙한 깨달음이죠. 성숙한. 그리고 원래 이별이란 안 좋은 거고 슬픈 거고 그랬잖아. 우리 막 린진이 헤어졌을 때 울고 막 개연 2단 옆차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때? 또 덤덤해진 것처럼 이별에 대한 것이 마냥 슬플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별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전복시킨 거죠. 뒤집은 거야. 이별 마냥 슬픈 거 아니야. 멀어지는 일이고 그 멀어지는 건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기 위해서는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래요. 나이가 좀 있다는 거죠. 늙는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보낸다는 것이다. 근데 요거 읽으면 나이가 지금 저라고 생각하고 읽으면은 그저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할머니라고 생각해봐. 너희가 할머니가 됐어. 사랑은 꼭 남자친구랑 혹은 남편이랑만 하는 게 아니잖아. 친구들도 사랑하는 사이고 가족들도 사랑하는 사이인데 내가 나이가 먹으면 이런 감정이 들 것 같아. 내가 나이가 먹어간다는 거는 계속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되는 일이야. 내가 너무 사랑했던 뭐 지금 저처럼 제가 나이를 더 먹으면 또 다른 제 가족을 떠나보내야 되겠죠? 제가 뭐 사랑했던 할머니가 곧 얼마 전에 떠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자꾸 떠나보내야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그냥 이별을 그냥 뭐 연애하다가 찢어져가지고 린진이처럼 2단 옆차기 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건 이별조차 사랑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야. 사랑의 방식으로 승화시키는 성숙함.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줄. 멀리서. 시적 허용이죠? 멀리서 바라볼 줄 안다는 거다. 그래서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 원숙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게 사랑, 이별의 상황을 도로 긍정적으로, 역설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 게 오세영의 원시입니다. 사랑시가 간만에 출제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손택수의 차심. 차심이 뭔지 잘 모르죠? 저도 잘 몰랐는데
그 찻잔 오래된 거 쓰면은 찻잔을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안에 금이 이렇게 막 간 것처럼 보여. 그리고 그 금 사이에 무슨 뭐 좀 나쁘게 표현하면 찌끄라지가 낀 것처럼 약간 이끼 낀 것처럼 아 이거 좀 더러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찻잔이 있어. 할머니 집 같은 데 가서 보면. 근데 그걸 보고 차심이라고 한대요. 손택수 기출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주제는 꽤 좋습니다.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누구한테 주면 보여주면 좋은 글이냐? 친구랑 싸웠어. 다퉜어. 혹은 남자친구랑 싸웠어. 쉽지 않겠지만 사랑 전문가들 헤어지지 말고 헤어지기 전에 이걸 꼭 보여주면 좋아해. 남자친구들한테. 또 너희가 이제 우연히 어쩌다가 뭐 메이플 스토리에서 캐시 선물 주다가 친구가 생겨가지고 남자친구가 생기면 헤어지기 전에 딱 보여주는 거야. 아니면 친구랑 싸웠을 때 보여주는 거야. 네? 요즘 메이플 스토리 안 해요. 요즘은 뭐하노? 세대 차이. 요즘 무슨 게임 하는데? 블록 플러스. 블록 블라스터 진짜 재밌긴 해. 미치겠어. 없이 못 살겠어. 알겠습니다. 차심이란 말이 있지. 이거 뭐예요? 구어체죠. 우리 스타일로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니 차심이란 말 들어봤지? 이런 거야. 차심이란 말 있지? 이거야. 구어체. 입으로 말하듯이. 그러면 문어체는 뭔데? 그 입에 쓰지 말자. 헷갈릴라. 문어체. 물고기냐? 먹는 거 말하는 겨? 숙회요? 뭐요? 오, 맞아. 글 쓰듯이. 그래서 저도 뭐, 보자요. 뭐, 영경이한테 전화할 때, 그래, 영경아, 어디고? 빨리 온나? 할 거? 문자로 보내면, 공지 문자 같은 거 보낼 때, 안녕하세요? 마단학원입니다. 금일 수업이 8시 시작이니, 빨리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 똑같은 내용도 말로 하는 거랑, 글로 보내는 거랑 달라. 이거는 말로 하는 거. 차심이란 말이 있지? 이래. 차심,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구어체를 사용하면 그럼 없는 효과는 뭔데? 친근함. 찻잔을 닦지 않아서 물이끼가 꼈나 했는데 차심으로 찻잔을 길들이는 거라 하더래. 인식이 전환됐어요. 내가 아까 말했습니다. 차심이 뭐냐면 그 찻잔 안에 이렇게 금이 찌지직 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거예요. 가마 속에서 흙과 유약이 다툴 때 그릇에 잔금이 생겨요. 실제로 흙과 유약이 다투진 않겠지? 짧지만 의인이고. 뜨거운 찬물이 그 금 속에 들어가면은 그릇색이 점점 바뀌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차심 생기는 과정이죠. 이렇게 차심이 생겨. 그 차심이 박힌 그릇의 금은요, 병균도 막아주고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준대. 그게 뭐야? 차심의 효과. 결국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차심은 좋은 일로 생기는 게 아니요. 서로 막 다투면서 생기는 거라며. 그지? 상처의 역설인 거예요. 그 상처나고 나서 아물었던 그 자리가 이런 효과를 줘. 병균도 막아주고 더 단단하게 해줍니다. 불가마 속에서 고통을 다스리는 차심. 고통을 다스려. 말하는 바가 뭐겠어? 갈등, 시련 뭐 이런 거겠죠. 갈등과 시련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거지. 그게 차의 마음이라는 것처럼 들렸대요. 수백 년 동안 뒤를 이은 잔에선 차심만 우려도 차맛이 난다는데 뭐 그런 말이 있대. 이제 나와.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도 이랬잖아. 사랑 전문가 린진이들은 헤어지기 직전에 남자친구에게 사랑이라곤 꿈도 못 꿔본 요게 나머지 그 5명. 참나. 아 이거 뭐 하는 거냐? 이 청춘을 왜 낭비하는 거야? 하여튼 너희들은 친구랑 싸웠을 때 가가지고 미안하다는 말과 같이 야 미안 이렇게 하면은 좀 퉁명스럽잖아? 보여주는 거지.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도 그런 빛깔을 우릴 수 있다면 아픈 금 속으로 찬물을 내리면서 금마저 몸의 일부인 양 이렇게 탁. 그럼 뭐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 서로 투닥투닥 하는 바람에 마음의 상처를 줬지만 상처 혹은 뭐 고통을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지는 인간관계가 되자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드디어 마무리다 얘들아. 11강 갑니다. Let's get it.
감사하게도 11강에 고재종 시인의 글이 나왔어요. 왜 감사하냐? 올해 수능에 현대시 11강과 면면함에 대하여는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왜냐면 고재종 선생님의 글이 26학년도 수능에 나왔습니다. 감나무 그늘 아래가 이미 출제됐어요. 연달아서는 기출하지 않습니다. 안 나와, 너희들한테는. 그리고 면면함에 대하여는 교과서에도 실려. 그래서 안 나와요. 수능 출제는 안 된다. 그럼 뭐 때문에 보는 거야? 내신 정도. 보겠습니다. 면면함 의미부터 좀 써볼까요? 제목에 있는 면면함. 끊어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걸 면면하다 그래. 그럼 여기에서 그 면면함의 대상은 누가 되느냐? 민중입니다. 민중. 근데 여기서 쓰는 민중이 그냥 우리가 앞에 배웠던 뭐 우리 현대사적인 사건에 있었던 민중 이런 건 아니고 정확히 좀 더 세분화해 보면 농촌에 있는 민중 이렇게 가는 게 맞아. 농부들,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게 이제 우리도 뭐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특히 그렇죠.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도시로 이주해 왔잖아.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대부분 이렇게 다 쏟아져 나오면 시골엔 사람이 없잖아. 그럼 시골은 갈수록 쇠퇴해 가겠죠. 그 쇠퇴해 가고 있는 시골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의 그 슬픔과 애환 그리고 그들의 꿋꿋한 마음 같은 걸 글로 나타낸, 시로 나타낸 게 면면함에 대하여다. 갑시다. 너 들어봤니? 이랬으니까 너 아이고 동그랗죠. 너 시적 청자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시적 청자 나왔어. 들어봤니? 말 건네는 방식. 저 동구박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울음소리는 청각이죠. 근데 그것이 푸르다 그랬으니까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이죠.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는 치고 삭풍이니까 시련, 역경,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 이랬으니까 좋아 나빠? 나빠. 부정적 시간. 여기서 부정적인 시간의 의미는 뭐냐면 희망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 배경이 어디라고? 농촌. 모두가 떠나버린 농촌.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다 떠나고 나면 농촌에 당연히 희망이 없어. 다음 대를 이어서 농사 지어줄 사람이 없잖아. 그런 부정적인 희망이 없는 그 지난 겨울에 온몸 상처 투성이 된 저 나무가 상처마다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가 있었대. 여기서 말하는 이 푸르른 울음소리는 시련을 극복하는 이 나무가 느티나무거든. 느티나무의 생명력을 말하는 겁니다. 느티나무 좋겠죠? 너 들어봤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이게 뭐야? 농촌 공동체 해체죠. 다 떠났어. 이 모두가 떠나버리고 있는 그 농촌에 잔치는 아직 안 끝났다고, 지킬 건 지켜야 된다고 소리 죽여서 흐느끼던 소리를 들어봤냐?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를 들어봤냐? 이러잖아. 이 뭐야? 이 해체된 이 농촌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죠.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소리니까 청각적. 기다릴까요? 덜 썼어? 다 썼어?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에 내주어서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강의를 생생하게 내뿜는데요. 오늘 이랬잖아. 이때 앞에 있었던 계절이 어디야? 겨울이야. 근데 오늘은 모두 이파리 초록의 강이 생생히 내뿜는다 그랬으니까 봄이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 여기 나오는 초록의 강이 생생히 내뿜는다는 느티나무의 생명력, 그리고
그 생명력을 기준으로 우리가한테 전달되는 감정은 희망 이렇게 되겠죠. 왜 약간 희망이 없었잖아. 근데 느티나무도 저렇게 견뎌낸 걸 보면서 남아있는 농촌의 공동체들이 아 우리도 희망이 있어. 우리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야.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를 펴는 사람들 누구겠냐? 두 글자로 하면 농부겠지. 농부. 농부는 어디 있는 사람인데 농촌을 지키기 위해 남은 사람들이겠지. 그치? 농촌을 지키기 위해 남은 사람들. 왜 저 나무를 한참씩 쳐다보겠느냐? 왜 쳐다보겠어? 시련을 극복한 느티나무를 보며 남아있는 우리들도 삶의 희망을 갖는 거지. 삶의 희망을 가진 왜 어디선가 북소리는 둥둥둥둥 이거 뭡니까? 음성상징어. 이건 뭐야? 현실 극복의 의지. 면면함에 대하여 한번 봤습니다. 교과서에도 있고 역시나 내신에 출제하기는 참 쉽고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1강에 나, 며느리, 바풀꽃. 송수권 선생님 수능에 나온 적 있는 작가입니다. 별 하나 드리고요. 10년도 지리산 뻐국새라는 작품으로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볼게요. 이게 이제 며느리 바풀꽃 설화가 있어요. 밑에 봐봐. 밑에 적혀있거든. 너희들 책에도.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고된 시집살이에 시달리던 며느리가 배고파서 밥을 훔쳐 먹었다가 어떻게 죽냐면 맞아 죽어. 맞아 죽는 과정에서 어머니 저 밥 훔쳐 먹은 거 아니에요. 밥풀 몇 개만 먹었어요 하면서 보여주려고 혀를 빼꼼 내밀어서 내 밥풀이 몇 개 묻은지 보여준단 말이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죽었대. 그래서 며느리 밥풀고 나중에 뭐 찾아보면 알겠지만 왜 그런 설화가 생겼냐? 내밀은 혀 위에 하얀색 밥풀이 묻어있는 것처럼 생긴 게 며느리 밥풀꽃이래. 그 설화를 가지고 와서 쓴 글이에요. 보겠습니다. 날씨 보러 뜰에 내려서 그 햇빛이 너무 좋아서 생각나는 산부추, 개망초, 우슬꽃, 만병초, 둥근 범꼬리, 신냉이, 돈나물꽃. 전부 다 유명한, 예쁘다고 유명한 그런 꽃들이 아니라 소박한 풀꽃이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소박한 풀꽃들은 소박한 민중의 삶과 연관이 되죠. 쭉 뭐 했어? 표현법 정리하면 나열. 이런 꽃들로만 꽉 채워진 소군산열도, 안마도, 물길백리, 송이섬. 이거는 실제로 섬이랍니다. 실제 섬 이름이래. 그 중에서도 우리의 설움, 감정 나오면 동그라미. 그 우리의 서러움, 우리는 민중, 우리 민중의 서러움이 뼘물까지 녹아 흘려서 밟으며 으스러지는 꽃. 이 꽃이 뭐겠노? 며느리 바풀꽃이겠죠. 이 세상 끝이 와도 끝내는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꽃. 이랬으니까 민중에게 위로가 되는 꽃인데 민중에게 위로가 되는 꽃. 그게 뭡니까? 며느리 바풀꽃. 그러면 여기서 민중에게 왜 위로가 되는데? 끈질긴 삶과 생명력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렇거든요. 끈질긴 생명력. 맞다가 죽었는데 그게 왜 끈질긴 생명력입니까? 맞다가 죽었지만 흔적을 남겼잖아. 혀 빼꼼 똑같이 나랑 똑같이 생긴 꽃을 통해서. 그냥 죽고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울 엄니 나를 잉태할 적 입덧나고부터 이 밑으로 내용은 이 설화를 이야기하거든요. 며느리 바풀꽃 설화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어요. 그냥 밥 훔쳐 먹다가 죽은 게 아니라 혀를 내밀면서 죽었어. 그래서 그 혀를 내밀면서 밥풀이 묻었는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꽃이 며느리 바풀꽃이야.
대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잉태할 적 입덧 나고 시어머니 눈 돌려서 흰 쌀밥 한 숟갈 들통나서 살강 밑에 떨어진 밥알 두 알, 혀끝에 감춘 밥알 두 알, 몰래 울음 훔쳐먹고 그 울음도 지쳐서 추스림 끝에 피는 꽃 바로 며느리 바쁠꽃이다 하는 바쁠꽃 설합니다. 햇빛 기진하면 혀 빼물고 지금도 그 바위섬 그늘에 피었더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내용을 생각했을 때 좀 위에 쓸게요. 가지고 와서 굉장히 서러움 가득하게 핍박과 서름 속에서 죽었잖아요. 핍박, 서름. 이것 때문에 이 속에서 죽었어도 끈질기게 이어가는 강인한 생명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의 생명력이다? 민중의 생명력이죠. 그래서 며느리 바쁠 꽃을 통해서 서러운 민중의 삶과 그렇다고 나 서럽네 죽으면 그만이야로 가지 않는 끝끝내 끈질기게 이겨내려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민중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며느리 바쁠 꽃. 현대시가 좀 길었어요. 그죠?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시 산문으로 넘어갑니다. 산문 공부 잘 해서 오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볼게요. 바이바이.